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뉴스? 바로 내 이야기죠. 뉴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뉴스는 일상이다. 또 이웃들의 소식이죠. 살아가는 게 뉴스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뉴스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에 이춘재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서 이춘재는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했지만 진정한 반성의 태도나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범행의 이유에 대해 본능적 욕구다, 중단하면 성폭행이고 계속 진행하면 살인이 되는 거다 같은 이해하기 힘든 진술만 내놓았습니다. 이춘재 같은 연쇄살인범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견해가 나뉩니다. 선천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충동이 강하고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이코패스로 규정하는 시각과 성장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인격과 인지체계 형성에 문제가 발생한 복합적 인격 장애라는 견해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설사 선천적 사이코패스라 하더라도 모두 연쇄살인범이나 사기꾼 같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선천적 사이코패스라 하더라도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는지에 따라 범죄자가 아닌 모범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전혀 대뇌 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도 후천적인 영향과 그에 대한 자신의 선택적 반응의 연속으로 공감 능력을 퇴화시키고 공격과 분노 욕구를 증폭시켜서 괴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춘재 역시 본인의 주장이 아닌 그의 삶 전체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통해 악마가 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는 악마를 만들어내는 악마 공장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와 문화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춘재에게 희생당한 피해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윤석열 씨를 비롯한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에게 뒤늦게나마 그 빚의 일부라도 갚는 길일 것입니다. 세상 시끄러운 미국 대선 결과가 지구촌 생명 하나하나에 대한 더 좋은 보호로 이어지길 기원하는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함께 들으실 노래는 커피소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입니다.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커피 소년과 하은이 함께한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듣고 왔습니다. 8931님, 내 편을 찾기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8931님과 청취자 여러분의 편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2021님, 표창원님 꼭 10년 이상 진행해주세요. 듣는 동안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편안함과 행복함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범죄의 재구성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추적의 달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시간.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앞서 오늘의 표정에서 얘기했던 연쇄살인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명탐정, 중년 코난, 자칭 타칭, 형법계의 언터처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추워졌죠? 네, 바깥에 굉장히 쌀쌀. 추위 좀 타세요? 저는 너무 많이 탑니다. 정말요? 별명 난로맨입니다. 난로맨. 고생 좀 하시겠네, 네, 겨울에요. 맨날 주머니 속에 이렇게 주머니 난로 맨날 두세 개씩 들고 다닙니다. 옛날 학교 시절에 예. 추억이 샘솟네요. 자, 이번 주에 이춘재가 소위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 재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범죄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승 위원께서 보신 이춘재의 모습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춘재의 모습을 좀 실제 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는데 이게 뭐 법원 조직법하고 네. 이제 뭐 법원 방청 및 뭐 촬영에 관한 규칙 때문에 사실상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뭐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외부에서 스케치했는 내용만 좀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예. 법원 조직법은 분명히 그래 돼 있습니다.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시와 때와 장소에 관계가 없는데 이게 규칙에서 뭐 변론 제기 전에만 가능하고 판결 선고 시에만 가능하고 피고인의 뭐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고 그 외에 뭐 공공이익이 있을 때 가능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 규칙을 좀 고쳤으면 전 공공이익을 위해서 사실 지금도 이 피해자들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앞세우고 주무시지 못하는 사정인데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 좀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뭐 어느 정도 얼굴을 좀 드러내는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뭐 짧은 스포츠머리에 흰머리가 덤성덤성했었고 네. 수영 생활에 때문인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리고 가녀린 눈매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공판은 그 억울한 피해자 윤성여 씨 20년을 정말 경찰, 검찰, 법원의 잘못으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억울하게 하신 분의 명예 회복을 위한 공판이긴 하지만 이춘재가 내가 진범이요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박준영 변호사도 그렇고 검찰 측도 그렇고 이 연쇄살인 전반에 대한 이춘재의 범행 동기, 뭐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내기 위한 질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춘재가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데 저는 그 답변에서 참 정말 아연실색과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뭐 우리 저 표디께서도 이 사건을 잘 아시겠지만 저도 대학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연쇄살인의 케이스 스터디를 했던 사건이라서 사실 저한테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사건이고 네. 이춘재가 그래 말합니다. 난 계획이 없었고 그냥 그때마다 사람을 뭐 특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왜 그 당시에 그런 살인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시그너처가 분명히 있는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어떤 타겟팅이 된 연쇄살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춘재가 그걸 14건을 다 했다면 그건 분명히 타겟팅에 의한 연쇄살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춘재가 계획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살인의 추억을 봤다. 느낌이 어떻느냐. 아무 느낌이 없었다. 느낌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게 자기 그렇죠. 사건인데 모를 당연하죠. 수 없는데 예.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가 뭐 이춘재와 직접 라포를 형성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아이 컨택을 했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우리가 다들 공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은 보인다. 즉 내면의 자아와 외면에 드러난 나타나는 자아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이춘재 같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려면 그걸 공개법정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완전히 밀폐 폐쇄된 곳에서 1대1로 라포 네. 형성하고 짧게는 4시간, 길면 뭐 2박 3일 계속 그렇죠. 계속 다시 만나고 다시 오고 만들어가야죠. 예, 이래야만 가능한 건데 두고 보겠습니다. 과연 네. 다 밝혀질지요. 저는 뭐 공소시효는 없지만 예. 분명히 수사는 가능하다. 기소가 맞습니다. 안 되는 거지 수사가 가능하고 그럼요. 그 억울한 피해자들의 부모님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왜 그 범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분명히 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네네. 네, 이춘재 말고도 정말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살인마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네. 너무 불행한 일인데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렇게 그냥 줄줄 떠오르는 이름들인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소위 알려져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 네네. 네, 김대두 사건, 1975년에 17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 좀 짚어주시죠. 사실 뭐 17명이니까 우리 역대 중에서 가장 많이 살해를 했는 사람이 유영철. 20명.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본 이춘재가 이제 14명 정도 되는데요. 예.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한 2달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1975년 8월 12일부터 1975년 10월 8일까지 한 2달 55일경 55일에 지나지 않는 기간 동안 17명을 살해하는 게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이고 네. 또 하나는 조금 더 경악스러운 것은
한 일주도 안 되는 시간, 그러니까 1975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 일주일 안 되는 그 시간에 11명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이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는 굉장히 잘못된 사람, 제가 특정부터 아는데 그 단어를 제가 언론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건 분명히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죠. 야수다. 예, 예.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에 북한의 무장 공부의 소행이다. 네네네. 이런 주장도 네. 있었어요. 예. 그 17명을 살해했다는 것도 정말 끔찍하긴 한데 더 좀 말씀드리기도 뭐한 게 아기를 포함해서요. 뭐 노인, 연령, 성별을 안 가리고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사실 제가 좀 청취자들한테 말씀 올리기 좀 죄송스러울 만큼 그냥 가면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것이었고 예. 아이들의 나이가 11살, 7살 이런 아이들도 사실 좀 말하기 어려울 만큼 무참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고 갓난아기도. 지금 생후 3개월 되는 아이를 살해를 하는데 그게 그 아이 어머니를 성폭행하고 아이가 우는 소리가 귀찮다는 참 죄송한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이유로 아이를 살해했다고 하니까요. 예. 그 당시에 뭐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김대두의 연쇄살인 말씀하신 것처럼 55일간 지속되었고 장소적으로도 보면 이제 전라도, 경기도, 서울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 돌아다니면서 여행성 살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못 잡는다, 실체도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특히 그 당시엔 CCTV도 없죠, DNA 수사 기법도 없죠, 잡을 수 있는 또 꼬리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잡혔죠? 사실 이게 저도 제일 처음에 사건을 봤을 때 너무 다른 예. 범죄 수법이 너무나 달랐어요. 맞아요. 그냥 뭐 일가족 중에 진짜 할머니 그다음에 중년에 있는 사람들 무차별로 사람을 살해하다가 다시금 어떤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변했다가 뭐 또 갑자기 출소해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무차별 살해하는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게 정말 어처구니없이 잡히는 게 그 마지막에 출소해 있는 23살 정도 되는 청년을 살해하고 그 살해를 한 그 청년의 청바지를 네. 벗깁니다. 예. 그래서 청바지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세탁소에 맡기는데 어떻게 핑계를 대는가 하면 내가 코피가 나서 청바지에 피가 묻었다라고 하는데 코피가 나서 청바지가 흥건하게 젖을 만큼 코피를 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세탁소에 맡기는데 세탁소에 있는 사람이 이건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안 좋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제 잠복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옷을 찾으러 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잡았어요. 김대두를 잡으니까 김대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코피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내가 그 얘기를 못했는데 동네 불량배들한테 맞아서 피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들이 그걸 다 찾아요. 동네 그 불량배들. 근데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그 경찰관이 묻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자기 범죄를 자백하는 거죠. 네. 자백을 해서 내가 이 모든 사건을 저질렀다.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그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청년에게 다가가서 공범을 하자. 같이 예. 강도짓 하자 이러다가 이제 그 청년이 오히려 자기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니까 네네. 보복살인을 저지른 건데 네네. 문제는 굳이 그 피 묻은 청바지를 세탁소에 왜 맡겼을까? 그걸 안 맡겼으면 검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여러 분석들이 그 이후에 제기가 됐습니다. 많이 됐죠. 예. 어떻게 보세요? 왜 이 위험한 피 묻은 청바지 세탁소에 맡기는 행위를 했을까요? 김대두가. 제가 생각할 때는 김대두가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의 판단 자체가 네. 뭐 우리 저 표디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사실 앞에 있는 범죄는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우리는 이미 네. 그 연쇄살인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이 행동만 보면 연쇄살인범이 아닌 듯해요. 네. 그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바지를 맡기는 정도의 어리숙함이 있었다면 앞에 저질러 놓은 그 많은 범죄를 과연 이 김대두가 했을까라는 오히려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 아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리숙하고 쉽게 자신의 증거를 이렇게 세탁소에 공개하는 행동, 이게 연쇄살인범들에게서는 사실 보이지 않는 행동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가 정말로 그런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질렀을까라는 의심을 승재현 위원뿐만 아니라 영화 감독도 제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 네. 이렇게 보시면 이 사실은 단순 강도범을 막 고문을 해가지고 그렇죠. 연쇄살인범으로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의
공감 동의를 하십니까? 뭐 저도 그 영화를 봤고 예. 그다음에 그 영화 감독과 우리 PD가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인터뷰했는 내용도 봤고 어떻게 보면 청취자들께서도 꼭 찾아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PD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김 감독과 이야기를 했는 내용이 구구절절 정말 옳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사회적 배경을 보면 네. 제가 봤을 때 사회 정화적 차원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회가 굉장히 공포 분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의 타겟팅이 딱 되면 나머지 사건까지 일괄 미제 해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아직 일천하고 이런 어떤 범죄의 어떤 범죄 수법을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범죄의 수법들을 보면 첫 번째는 돈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대두가 첫 번째 목적도 돈이었는데 네. 그 돈의 목적을 위해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는 게 그냥 시골에 있는 외딴 집에 들어가서 그냥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공범인데 공범 한 사람이 더 있거든요. 2차 때 공범이 있는데 그 공범과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서울에 와서 가장 큰 사건 한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건도 그렇게 막 이렇게 어떤 돈이 있는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차별적으로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냥 일가족 몰살하는 게 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의 패턴은 과잉살상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분노에 찾는 사람이 과잉살상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범죄 동기와 범죄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고 중간에 수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분명히 사람이 일가족을 몰살하고 아이의 그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라고 이야기해서 아이까지 무참하게 살해하면 사실 살해하는 행동에 대한 희열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이제 갑자기 그게 성폭력 사건으로 바뀌어요. 예. 바뀌는데 남편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성폭력을 하기 위해서 그 부인을 다른 장소로 옮깁니다. 산에 올라가서 굉장히 기괴한 방법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데 네. 과연 그렇게 범죄가 발전할까? 연쇄살인이라는 게 발전하고 진화하고 그 패턴에 따라서 뭔가 시그너처가 남아야 되는데 이 사건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는 제가 어디까지가 맞다 틀렸다는 말씀은 못 드려도 그냥 우리가 한 번 정도 합리적 의심은 가질 수 있는 의심은 사건이다. 든다. 예. 네, 많은 분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5781님, 그런데 연쇄살인범이라면 살인 수법이 계속 동일한 패턴인가요? 김대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꼭 동일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유영철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소위 말하는 부유층 노인이라고 알려졌던 그 주택가에 침입을 해서 노인들을 연쇄살인하다가 자신의 원룸으로 출장 마사지 여성을 부르는 이런 방법으로 패턴을 바꿨고요. 정남규 같은 경우도 길거리에서 계속해서 연쇄살인을 저지르다가 유영철 사건을 보고 나서는 주택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수법을 바꾸죠. 네네. 그래서 살해 도구도 칼을 쓰다가 이제 망치 둔기로 바꾸는 이런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승전 의원이 이야기하신 거는 김대두의 경우에는 너무 들쭉날쭉이고 그렇죠.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과연 이게 동일범 소행일까라는 의심을 준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범죄의 기본적인 어떤 컨셉이 존재를 하는 거죠. 네. 어릴 때의 어떤 자기 트라우마라든가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라든가 아니면 금전적인 어떤 그 문제라든가 아니면 살인의 희열이라든가 굉장히 그게 대한 하나의 어떤 목적 의식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욕구라든지 예.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달라지는 거니까요. 분명히 그 전체적인 스토리는 돈의 목적에 의한 살인이라면 돈이 중심이 돼야지 그 살인의 어떤 방법이 과잉살상일 필요는 없다. 사실 이불 위에 그 당시에 한 26,000원 정도 되는 돈이 있었는데 그거는 가져가지 않고 땅에 떨어진 250원만 가져가면 그건 살인의 목적이지 금전적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경우들이 조금 네. 들쭉날쭉하는 거죠. 의심이라는 거고요. 예, 예, 사실 뭐 그냥 워낙 뭐 연쇄살인범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네네. 그 정두영 같은 경우는 돈을 목적으로 했지만 오버킬, 과잉살상을 또 보였던 것도 있어서 다만 이제 지금 승전 의원께서 제기하신 합리적 의심이라는 건 그 당시 시대 상황, 1975년이라는 시대 상황에서 사실 그 1972년에도 춘천 역전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에서 엉뚱한 분 정원섭 씨를 범인으로 몰아서 억울하게 15년간을 그 옥살이를 하게 만들고 나중에 재심 무죄 판결이 났던 그때도 사실은 현장 증거를 숨겼던 것이 나중에 드러났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고요. 2690님 제일 궁금한 건요. 살인자들은 도대체 어떤 성장 과정이 있었을까요? 앞서 살짝 짚어주셨잖아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뭐 학대의 경험 이런 것들인데 각자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뭐 예. 예, 살인 범죄자들마다 그 동기는 뭐 천차만별이라서 하나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렇죠. 소련의 연쇄살인범 안드레이 치카틸로 같은 경우는 소련에서 공산화하면서
이 협동 농전을 모두 몰아넣을 때 그 부모가 한 방에 그 아이랑 함께 살면서 지독한 가난을 겪고 그 이후에 뭐 또 독일군에게 어머니가 뭐 겁탈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치카틸로로 하여금 연쇄살인범이 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 나중에 시간 있으면 다시 그렇죠. 한번 한번 꼭 짚어보겠고요.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 들어야 할 네. 시간이 왔는데 자 그런데 이런 연쇄살인범들을 좀 불행하고 안타까운데 김대도는 사형 집행을 당했고요. 네. 이춘재는 여전히 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는데 좀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발 막아야죠. 대책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연쇄살인범을 대한민국에는 없다라고 단언 짓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쇄살인범은 태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회가 만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먼저 사회가 만들어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의 불평등이 분명히 해소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지 그 불평등이 고착이 되면 사회의 분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막아야 되는데 그럼 연쇄살인범 태어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사람이 태어나는 부분은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미국의 연방 그 법무부에 있던 강력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박사님 연쇄살인범은 태어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살인은 막을 수 없지만 두 번째 살인부터는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인이 모티브 없는 살인이 발생했을 때 그 살인을 충분히 다른 사건과 비교를 해서 그런 범죄 수법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행동 패턴을 우리가 저장해서 그걸 대조해서 비교할 수 있다면 막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에 분명히 이게 발전하면 연쇄살인범이 분명히 지금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런 애모 같은 거를 충분히 저희 범죄 수법을 충분히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다음 외국에 있는 사례들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러한 어떤 자료가 축적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프로파일링이고요. 예. 네, 열심히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범죄 재구성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하이킥의 하이라이트 민자영 리포터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주세요. 네, 매서운 바람에 아직 오지 않았던 겨울 두려워지는 하루였는데요. 퇴근길 역시 방침은 금물입니다. 옷깃 든든하게 여미시고요. 따뜻한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이 추위 긴장을 늦추긴 힘들겠는데요.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또다시 내려가면서 내륙 지역은 0도 이하의 기온 분포가 예상되고요. 서울은 4도, 춘천은 영하 2도, 대구 영상 2도, 광주는 3도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긴 하겠는데 날이 좀 많이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 해두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요즘 동탄 부근이 좀 속도 내기가 힘듭니다. 오늘도 안성휴게소에서 동탄 분기점 이후로 수원까지 쭉 속도를 줄여서 이동 중이고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면 고창 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교통정보 임자영이었습니다. 잠시 후 원더풀 라디오 강수지입니다가 방송됩니다. 8시 5분에 만나요. 귀하의 트위터 콘텐츠가 태국의 법률을 위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한국의 한 직장인이 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떤 글을 트위터에 올렸길래 한국인이 태국의 법률을 위반했다는 건지 의아한데요. 이 트위터 계정의 주인공인 배찬영 씨에게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배찬영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이 이메일 받았을 때 무척 놀라셨겠어요. 네, 놀라기도 하고 제가 지금 메일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 네. 메일의 정확한 워딩이 Twitter has received a court order from Thailand. 태국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Court order, 네. 이건 뭐 거의 영장 같은 건데. 그렇죠.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예. 사실 형법의 경우에 법원 명령이라는 게 고발을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차가 당사자인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하. 한 달 남짓 되는 시간에 좀 진행된 게 황당한 게 좀 더 컸죠.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처음에 이 글을 올리셨을 때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을 올리셨길래 이렇게 문제를 삼은 거죠? 태국에서? 이제 9월 4일에 제가 태국어로 올린 태국은 라마 11세가 필요하지 않다. 요 트윗이 문제가 됐는데요. 아하. 현 국왕이 라마 10세인데 차기 국왕이 라마 11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후 태국에 더 이상 왕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올린 트윗이었고 네. 다만 이거는 구실이고요. 왕실 모독죄라는 법이 을에 있어야 되는 집행 기준이 없는 되게 모호한 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왕이나 왕가 일원을 모욕하거나 뭐
증오 표현을 하면은 3년에서 15년 징역에 처한다 이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반정부 인사, 뭐 야당 인사, 민주화운동가 억압하는 전가의 보도로 편리하게 쓰이고 있는 법이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특정 트윗 때문에 기소됐다고 생각하면 좀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네. 평소 민주화운동을 알리는 활동을 해온 것 때문에 견제하기 위한 액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해당되는 트윗 하나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태국 민주화에 관심이 많으셨고 태국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글들을 올리셨고 그렇게 해오셨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런 글들을 올리시다가 특히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국에 있는 왕실 모독죄도 있다는 것도 미리 알고 계셨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글을 올리실 때, 이 글을 올리면 뭐 태국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뭐 이제 조치라면 되게 좀 모호한 말이지만 사실 이 법으로 할 거라고는 짐작을 하지 못했죠. 왜냐면 짐작 못하셨고. 그 입법주의 중에 속지주의, 속인주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태국인도 아니고 예. 태국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형사고발 대상이 된 거죠.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하냐면 사실 한국 언론사에서 보도한 태국 관련 뉴스에 네. 태국 왕실 비판하는 댓글도 있고 그렇죠. 저희도 뭐 지금 태국 왕실에 대해 담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기사에 댓글 쓴 분들 뭐 라디오 진행자분, 기획하신 작가님, PD님 전부 고발 대상이고 징역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물론 현실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봐요. 그래서 네. 참 황당하고 짐작할 수가 없었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법에는 관할권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어떤 한 나라의 사법부라 하더라도 자신의 관할권 밖에 있는 행위나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상식이죠. 그렇죠. 그게 상식이고 그래서 속인주의, 속지주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시는데 문제는 트위터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확정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막 남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태국의 왕실 모독죄는 징역 3년에서 15년까지 상당히 높은 형량인데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혹시라도 이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안 드세요? 상식적으로는 뭐 적용이 될 수가 없지만 네. 방금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상식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서 제가 뭐 태국 영토에 발을 들이거나 하면 저를 체포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2010년인지 11년인지 미국 시민권자한테도 징역을 선고했거든요. 조 고든이라고 예. 풍미풍 구간 관련 금서를 번역해서 인터넷에 올렸다고. 네. 그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태국 출신이었나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거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네.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국 대사관의 압력으로 이제 왕실이 사면을 하긴 했지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느냐 하면은 뭐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 불안감을 가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시다라는 건데요. 네네.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 메일 받으신 이후에도 트위터나 SNS에 그 태국 민주화 시위 혹은 왕실 관련된 글들을 올리고 계신가요? 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 태국어를 전공하고 한 2년 정도 전에 잠깐 유학 생활을 해서 태국에서 네. 그래서 태국 왕실의 불합리함, 뭐 야만성 이런 걸 목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관점이 뭐 특별한 관점이 아니라 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보편적인 신념을 가진 한국인이라면은 누구나 똑같이 아는 만큼 분노하고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어느 한국인이든 같은 입장이었으면 같은 걸 느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혹시 네네. 구체적으로 그게 확 와닿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뭐 태국에 있을 때를 말씀드리면 네. 태국 왕실에 대한 비판은 아주 오래 제기돼 왔어요. 예. 저는 뭐 왕이란 존재 자체가 좀 싫지만 적어도 헌법으로 권한을 제한한 것도 아니고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 왕이라는 게 민주주의 상식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본권적인 건데. 네. 그래서 태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래 왕실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고발하면은 바로 왕실 모독법으로 처벌받는 거니까 항상 학생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표현의 자유가 없는 모습이 정말 불합리하게 느껴졌고 네. 이 트위터 활동은 처음에는 그 완찰름이라는 민주화 운동가가 괴한에게 납치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태국은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니까 보도가 제대로 안 됐고 BBC 같은 외신에서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태국 트위터에서도 뭐 실트 1, 2, 3위를 하고 그 정도로 이슈가 됐는데 한국 언론에 한 건도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시기에 미국에서 그 조지 플로이드가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한 사건은 국내에서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내가 알리면 보도될 수도 있겠다,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래도 우리 못지않은 민주화된 또 경제적으로 좀 발달된 나라 아닌가라는 생각 가졌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왕실 관련된 부분만큼은 상당히 마치 뭐 그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우화가 생각나는 분위기네요. 태국에 그럼 친구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유학 시절이나 계실 때 사귀셨던 네네. 태국인들. 그분들은 그럼 지금 배찬영 씨가 올리신 트위터 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네,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제 예전에 유학할 때 친구들도 제가 제 트위터 계정 안 알려줬는데도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보고 고맙다고 힘이 된다고 하고, 제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와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고, 또 시위가 진행되면서 본인들이 이제 외국에 알리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이거 번역해서 좀 뿌려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태국이 뭐 언론 자유가 없지만 이제 일부 민주적인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을 하기도 하고 예상한 거 이상으로 반응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남의 나라 얘기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태국 민주화 관련해서 관심 가져야 할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 한국은 시민의 힘으로 군부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수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태국 시위대가 태국 민주화의 모델로 삼는 것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한국을 보고 원래는 이제 입헌군주제를 완벽하게 하자 이거였다면은 공화제 하자는 목소리도 나올 정도거든요. 그만큼 한국 민주주의가 자신들을 지지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제가 고발당한 게 억울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한 명의 한국인이 가진 영향력을 그 군부나 왕실이 두려워한다는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 있는 민주국가로서 저 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인 다수가 지지를 해주면은 군부나 왕실에도 큰 압박이 되는 거라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목소리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980년대 우리 상황도 생각하면서 작은 한 사람의 지지라도 큰 힘이 된다고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태국 상황에 더 관심 가지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트위터에서 태국의 민주화 시위를 알리고 있는 배찬영 씨였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 하고 계시고요. 끝곡으로 퀸의 I Want to Break Free 흐르고 있습니다. 태국 시민들께도 우리 같은 자유가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더 높이 뉴스 하이킥 하세요. 가 구입한 모든 종류의 드레스, 장난감, 목걸이 등 그녀는 나에게 프로그램의 일부를 사주었고 내가 어떤 레슨을 요청하더라도 그는 인내심을 갖고 모든 지식을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입이 약간 독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면 어른답게 서슴지 않고 칭찬해주며 집에 드나들 수 있게 해주었다. 직원들이 나에게 예에 바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7가지 불쾌한 얼굴을 감히 보여주지 못하셨어요. 태트이 곧 다가옵니다. 붉은 대련, 끊어진 끈, 붉은 창문, 온 세상이 즐거운 색으로 변합니다. 12월 26일에 여동생을 만나러 갈 계획이었는데 여동생이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풍노이, 지도자가 방문하러 오는데 길을 알려주세요. 어제 사용했던 튜터링 스타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득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방은 텅 비었고 숨소리만 남았다. 그 순간 통 KYNGOC이 갑자기 문을 밀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나는 V가 문틀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뒤에는 따뜻한 빛이 있습니다. NGOC 별로 말하지 않았을 때 통은 손을 잡아당겨 떠났고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손을 빼세요. 모르겠어요. 안 갈 거예요. 그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배우세요. 공부할 수 없다면 열심히 배우세요. 스키복은 제가 다 사드릴게요. 그러다 올해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가자, 가자.
그래서 그들은 나를 한여방에서 상자처럼 촘촘하게 끌고 나와 프리스키장으로 갔다. 퉁호원 씨는 새해 전날에 저를 식탁으로 끌어당겨 한 번에 고기 한 조각을 접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통 TNGO 씨는 내 귀에 기대어 배가 아플 때까지 웃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부터 통 KYNGO 씨이 나를 진정한 친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 아빠, 우리는 요정 불꽃놀이를 모두 함께 태웠어요. 마침내 불꽃은 찬란하게 빛나고 전설에 나오는 별처럼 우리의 눈에도 비친다. 부인은